여러분, 보잉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잉 777,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한 그 여객기의 주인공이죠. 세계 항공산업의 제왕,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십니까? 미국 최대 기업인 이 보잉이 이름조차 생소한 이 한국의 중소기업 앞에 처참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미국 법정에서 말이죠. 저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한국 관련 이슈들이 하나둘 터지면서 1995년에 이 전설 같은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심 어린 사과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잉이 졌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그것도 초거대 미국 기업이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의 무명 중소기업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보잉 측 변호사단은 말문이 막힌 채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죠. 재판장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은 술렁였고 기자들은 펜을 놓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도 보잉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 항공계의 절대 강자, 그 보잉 말입니다. 저는 도미닉 스틸입니다. 영국 출신의 국제산업사 전문가로 25년 넘게 글로벌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왔습니다. UN 국제무역위원회 자문을 맡았고 수많은 대기업 분쟁 보고서를 작성해왔죠.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들의 법정 다툼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1995년 그 법정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25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은 그해 초에 시작됐습니다. 보잉기 한국의 작은 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보잉 실실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들의 차세대 항공기 모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회사가 비슷한 이름을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잉 측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로열티를 내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십시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뻔한 결과가 보였으니까요. 보잉 같은 초거대 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보잉이 이깁니다. 자본도 법률팀도 영향력도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게다가 미국 법정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싸우는 겁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짧은 기사 하나로 이 소송을 다뤘죠. 보잉 한국 기업 상대 상표권 소송 제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이 사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고래와 싸우려 한다. 결과는 뻔하다. 그런데 묘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측이 소송을 회피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은 합의를 시도하죠. 거대 기업과 맞서봤자 이길 가망이 없으니까요. 변호사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국 회사는 달랐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용기인가 무모함인가?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잉의 압도적 승리를 기록하러 간 겁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런 사건의 결말은 뻔해 보였으니까요. 법정은 한산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도 몇 명 보이지 않았죠. 관심 밖의 사건이었습니다. 보잉 측 변호사단이 입장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로펌 소속이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서류 가방도 무척 컸습니다. 준비해온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갔죠. 반대편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변호인 2명과 기업 관계자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불쌍해 보였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보잉 측 수석 변호사가 일어섰죠.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잉은 1990년에 보잉 777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기업은 우리 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상표 등록 증명서, 보잉 777의 개발 일정, 마케팅 자료들이었죠. 완벽해 보였습니다. 보잉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잉 777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명 회사가 우리 명성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보잉의 주장은 탄탄했죠. 재판장도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한국 기업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재판장이 한국 측을 바라봤습니다. 변론하시겠습니까? 한국 측 변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죠. 그는 침착했습니다. 떨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문서 같았죠. 이것은 1984년 미국 세관 수출 기록입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보잉기 상표를 등록한 1990년보다 6년이나 앞선 시점입니다. 한국 변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4년부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왔습니다. 이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 상표법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사용을 우선시합니다. 저희가 먼저 미국 시장에서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보잉 측 수석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재판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재판장은 한국 측이 제출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잉 측 변호사들끼리 급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들도 알아챈 겁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잉 측, 이 기록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보잉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재판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반박하십시오. 증거가 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보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세계 최강 기업의 법률팀이 단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한국 기업 측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합니다. 1984년 수출 기록은 명백합니다. 미국 상표법상 실제 사용이 우선하므로 보잉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 그 소리와 함께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뛰쳐나갔죠. 보잉 측 임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급히 챙기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대편 한국 측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보잉기 졌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무명 중소기업에게 완패한 겁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보잉, 한국 기업의 패소. 거인 보잉, 작은 한국 회사 앞에서 무릎.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산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궁금했죠. 도대체 저 한국 기업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1984년부터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왜 세계는 그들을 몰랐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그 회사는 손톱깎이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손톱깎이요. 그것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회사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 절반을 장악한 겁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언가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나라, 작은 기업이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보잉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죠. 하지만 세계는 알게 됐습니다. 거대한 제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기업도 정의로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정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승리였고 품질의 승리였으며 신념의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보잉기 진 사건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도대체 저 한국 기업은 누구입니까? 손톱깎이를 만드는 회사라는데 어떻게 보잉과 맞설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도서관을 뒤지고 무역 통계를 뒤적이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세계 손톱깎이 시장 점유율 50%.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의 그 작은 기업이 전 세계 손톱깎이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일 제품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25년간 글로벌 시장을 연구해 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50%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그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입니다. 코카콜라도 맥도날드도 그 어떤 거대 기업도 단일 제품으로 세계 시장 절반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톱깎이라니요. 누구나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구 말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품으로 세계를 장악했다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제품이 어디에 팔리는지 추적했죠. 미국 군부대 매점, 유럽의 고급 백화점, 중동의 작은 상점들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그들의 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지명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미국 군부대 매점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한국산 손톱깎이요? 당연히 압니다. 우리 병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죠. 다른 제품은 금방 망가지는데 이건 몇 년을 써도 멀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백화점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서 고민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두세 배는 비쌌으니까요. 하지만 고객들이 계속 찾더군요. 한번 사면 평생 쓴다고, 선물로도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매장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이런 반응을 얻는 겁니까? 저는 샘플을 구했습니다. 직접 써보기로 했죠. 손에 쥐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튼튼해 보였죠. 사용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소리도 좋았죠.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품질이 좋다 해도 세계 시장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까?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죠. 법정에서 제출됐던 1984년 수출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서류에는 단순한 날짜만 적힌 게 아니었습니다. 수출 물량, 거래처, 금액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미국 시장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84년이면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값싼 노동력의 나라로만 봤죠. 그런 시기에 이 작은 기업은 품질로 미국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984년 이후 그들의 수출 기록을 추적했죠.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였던 겁니다. 저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애널리스트와 대화했죠. 한국 손톱깎이요. 솔직히 우리도 놀랐습니다. 일본이 소형 정밀 제품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손톱깎이만큼은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더군요. 그의 표정에는 인정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무역 전문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도 손톱깎이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정밀 기술로 말이죠. 품질에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밀렸습니다.
한국 제품이 더 나았거든요. 가격은 비슷한데 내구성이 월등했습니다. 결국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상인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짝퉁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손톱 깎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가격은 절반도 안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짝퉁을 외면한 겁니다. 한 중국 상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짝퉁이 잘 팔렸습니다. 싸니까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금방 무뎌지고 부러지더군요. 사람들이 다시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싸도 진짜를 사겠다고 했죠. 저는 이 대목에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브랜드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한국 기업이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까? 대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까?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생산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들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품질 검사는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제품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만 개씩 생산하는데 말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미쳤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불량률이 0.1%대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량품은 절대 출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전량 폐기합니다. 전량 폐기라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조업에서 불량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일정 비율의 불량을 감안하고 생산하죠. 그런데 이 회사는 다릅니다. 불량품을 시장에 내보내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한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해 대량의 제품에서 미세한 흠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전량을 회수해서 녹여버렸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수억 원어치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절약이었습니다. 신념이었죠.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게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세계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지 말입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압니다.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어도 결국엔 진짜를 찾게 됩니다. 이 한국 기업은 바로 그 진짜였던 겁니다. 법정에서 보잉을 이긴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84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절반을 차지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필연이었습니다. 품질이라는 철학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수많은 기업들이 떠올랐죠. 대부분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높이고 주가를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작은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이익보다 신뢰를 앞세웠습니다. 당위 수익보다 장기 명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계 시장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보잉 같은 거대 기업과 맞서 이겼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아도 강할 수 있다는 것, 품질로 세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 창업자의 철학, 직원들의 증언까지 파고들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땀과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품질의 나라였습니다. 신뢰의 나라였습니다. 그 시작에 이 작은 손톱깎이 회사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두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25년 경력의 연구자로서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죠.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죠.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돌아봤습니다. 기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끝에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작동 테스트까지 하고 있었죠. 생산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약 3만 개를 생산합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검사하죠.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동화하면 훨씬 빠를 텐데 말입니다.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과 손은 다릅니다. 느낄 수 있죠. 불량품 처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품들이 쌓여 있었죠. 언뜻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관리자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미세한 흠집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겨우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자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불량품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이면 수천만 원, 1년이면 수억 원입니다.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품질관리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다. 단 하나의 불량품도 소비자에게 가서는 안 된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천되고 있는 철학이었죠. 회의실에서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품질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1992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 중 원자재 문제가 발견됐죠. 완제품 5만 개가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금액으로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그냥 출하하자고 했죠.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창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량 폐기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반발이 없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격렬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3억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산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용광로 앞이었죠. 5만 개의 제품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간 만든 제품들이었으니까요. 용광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저 불길 속에 수억 원어치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품질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 용광로는 우리의 철학입니다. 불량품은 단 하나도 시장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입니다. 다시 원료로 돌아가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그럼 짝퉁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품질 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짝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디자인을 완전히 베꼈죠. 가격은 우리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했죠. 짝퉁을 우리 제품인 줄 알고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품질에 실망하면 우리 브랜드 전체가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창업자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짝퉁을 직접 사드리기로 한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짝퉁을 사드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짝퉁을 찾아내 구매했습니다. 중국, 동남아, 중동 어디든 가서 샀죠. 금액이 3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질 임원이 용광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넣었습니다. 전량을요? 3억 원어치를 이 불길 속에 던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억 원을 그냥 태워버렸다고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의 소비자에게 그리고 짝퉁업자들에게요.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럭으로 짝퉁을 실어왔죠. 전 직원이 공장 마당에 모였습니다. 창업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들은 우리 이름을 더럽히는 가짜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심판합니다. 하나씩 용광로에 넣었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한 개씩 불길 속에 던졌죠. 붉은 열기 속에서 짝퉁들이 녹아내렸습니다.
3억 원이 연기가 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 장면을요.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짝퉁을 불길 속에 던지는 모습을요. 3억 원이 타오르는 광경을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3억 원이면 우리 모두 보너스 받을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광로 앞에 서자 달라졌습니다. 한 베테랑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불길은 가짜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을 지키는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용광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불길은 단순히 철을 녹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회사가 짝퉁을 3억 원어치 사서 태워버렸다는 이야기가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죠. 저 회사는 진짜라고, 품질에 목숨 건다고요.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짝퉁과 우리를 확실히 구별하기 시작했죠. 짝퉁 업자들도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미쳤다. 상대할 수 없다고 했죠. 시장에서 짝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3억 원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1997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공장을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정말 3억 원어치를 태웠습니까? 창업자께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중국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합니까? 창업자께서 말씀하셨죠.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신뢰에 대한 투자입니다. 중국 관계자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을 이길 수 없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봅니다. 당신들은 가치를 봅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이 인정한 겁니다. 거대한 중국이 작은 한국 기업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품질이라는 가치를 지켰으니까요. 공장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용광로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 불량품이 녹았고 짝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타협하지 않는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매일 3만 개를 검사하고 수억 원을 태우고 세상의 조롱을 견디며 지켜낸 신념의 산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한 기업들이 떠올랐죠. 대부분은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높이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3억 원을 기꺼이 태웠습니다. 불량품을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짝퉁과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계가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용광로의 불길을 봤다. 그 불길 속에서 철이 녹는 게 아니라 신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3억 원이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세계를 감동시키는 메시지가 된 것이었다. 나는 확신한다. 세상을 바꾸는 건 자본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다. 한국의 작은 기업이 붉은 용광로 앞에서 그것을 증명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진짜였습니다. 품질 철학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 발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회의론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제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저었죠. 도미닉, 자네 너무 감상적이 된 거 아닌가?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 절반을 차지한다고? 그것도 손톱깎이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하버드의 한 경영학 교수는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보잉 사건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법정 한 번 이긴 걸 가지고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냉혹합니다. 결국 자본과 규모가 이기게 돼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품질이 전부는 아니죠. 마케팅, 유통, 자본력. 이런 게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한국 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짧은 칼럼을 실었죠. 한국 손톱깎이 회사의 반짝 성공.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명은 짧다. 이코노미스트는 더 신랄했습니다. 보잉을 이긴 것은 법률적 승리일 뿐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의 철학을, 직원들의 눈빛을, 품질에 대한 집착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96년이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손톱 깎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일본의 거대 생활용품 회사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엄청난 자본을 투입했죠. 광고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도 가세했습니다. 대형 유통망을 끼고 있던 회사였죠.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추고 가격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한국 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은 대형 제조사들이 나섰죠. 가격은 한국 제품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물량도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한꺼번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위협이었죠.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이 정도 가격 공세를 견딜 수 있을까요? 자본력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유통망도 상대가 안 되죠. 설마 정말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시장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충성 고객들은 여전히 한국 제품을 찾았죠. 하지만 신규 고객들은 달랐습니다. 가격에 이끌려 경쟁사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5% 감소, 유럽 시장에서 8% 감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뭐라고 했나? 결국 자본이 이기는 거야.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회사 내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 관계자와 통화를 했죠.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쪽이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맞서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반대편에서는 품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창업자님은 후자 쪽이시고요. 회의실이 뜨겁다고 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영업 담당 임원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손을 탁재 내리치며 외쳤다고 하더군요. 재무 담당도 가세했습니다. 이번 분기 적자 전환 예상됩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대출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창업자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격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품질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영업 임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창업자가 대답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합니다. 품질 검사를 더 강화하고 불량률을 더 낮춥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고 하더군요. 매출이 떨어지는데 품질을 더 강화하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존경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시장은 냉혹합니다. 철학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밀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일부는 이직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장 안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997년 초 시장 점유율이 45%까지 떨어졌습니다. 50%에서 5%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의미는 컸습니다.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경쟁사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일본 회사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시장은 가격에 반응합니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가격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국 회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겁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진정한 소비자 중심 제품 말입니다. 광고에까지 이런 문구를 넣었죠. 언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한국 회사에 부정적이었죠. 한국 손톱깎이 회사, 위기에 봉착, 시장 점유율 급락, 대응책은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지. 자네가 틀렸어. 중소기업이 오래 버티기는 힘들다니까. 품질 철학? 좋은 이야기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나.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품질 철학은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자본과 규모가 결국 답일까요? 한국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됐으니까요. 관계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창업자님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품질을 더 높이고 신뢰를 지킨다는 겁니다. 오히려 검사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불량률을 0.091%까지 낮추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매출 하락은요? 감수한다고 하셨습니다. 단기 매출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가격 경쟁에 뛰어들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게 용기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훌륭한 신념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순진함입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판매량은 여전히 정체돼 있었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승승장구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가격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 리뷰 사이트에 글들이 올라왔죠. 싸게 샀는데 한 달 만에 망가졌어요. 역시 싼 게 비지떡이네요. 그냥 한국산 살 걸 그랬어요. 저는 그 리뷰들을 주에 깊게 읽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개였지만 점점 많아졌죠. 반품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 제품들의 불량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한국 제품에 대한 리뷰는 달랐습니다.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 해요. 10년 전에 산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친구 선물로 최고입니다.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가격 경쟁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싼 게 결국 비싸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데이터를 기다렸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성장세가 꺾이고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품질이 가격을 이기고 있는 겁니까? 창업자의 판단이 옳았던 겁니까?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쟁사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다시 한국 제품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역시 원조가 최고다. 비싸도 이게 낫다.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반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결국 구별해냅니다. 한국 회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철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1997년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시장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한국 회사의 반등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소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비교했죠. 가격은 쌌지만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무뎌지고 석 달이면 부러졌습니다. 반면 한국 제품은 달랐습니다. 몇 년을 써도 끄떡없었죠.
미국 텍사스의 한 소비자가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15년 전에 산 한국산 손톱깎이를 아직도 씁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샀는데 이제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이번에 싼 제품을 샀다가 한 달 만에 버렸습니다. 역시 원조가 최고네요. 그 글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저도 20년 된 거 씁니다. 우리 집엔 30년 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아직도 새 것 같아요.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졌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백화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브랜드를 지명합니다. 한국산 있나요? 라고 물어요. 다른 제품을 권해도 안 사십니다.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세요. 프랑스 파리의 한 상점 주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가격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두세 배 비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매장의 간판 상품입니다. 이걸 찾아서 먼 데서 오는 손님도 있어요. 저는 이 현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제품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현상에 가까웠죠. 한국산 손톱깎이가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품질의 상징, 신뢰의 상징 말입니다. 중동 지역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두바이의 한 상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선물용으로 삽니다. 금으로 도금한 고급 케이스에 담아서 선물하죠.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명품 취급을 받습니다. 일본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이 특별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손톱깎이 전용 코너였죠. 직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본 제품이 품질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손톱깎이만큼은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사히 신문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 손톱깎이를 배워야 하는가?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일본이 품질의 나라라 자부했지만 한국에게 배울 점이 있다.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품질 강국 일본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경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승리였죠. 미국 군부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한국 손톱깎이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신병 교육 때 선임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PX 가면 한국산 손톱깎이 사라. 평생 쓴다. 일종의 전통이 된 겁니다. 한 참전 용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받았던 손톱깎이를 아직도 씁니다. 50년이 넘었어요. 전쟁터를 함께한 전우 같은 물건입니다. 손자에게 물려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추억이고 유산이고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쓰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물건이 된 겁니다. 입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죠. 사람들이 자신의 손톱깎이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된 내 친구, 30년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제목과 함께요. 한 미국 블로거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브랜드 손톱깎이를 사서 내구성 테스트를 한 겁니다. 1000번, 2000번 반복 사용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경쟁사 제품들은 500번도 안 돼서 무뎌지거나 부러졌습니다. 한국 제품은 2000번을 넘겨도 멀쩡했습니다. 그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비싼 거였구나. 품질은 거짓말 안 하네요. 평생 쓸 거 사야겠어요. 바이럴 마케팅이 저절로 된 겁니다. 한국 회사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죠. 소비자들이 알아서 홍보했습니다.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이 된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판매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1997년 말 시장 점유율이 다시 50%를 회복했습니다. 아니, 더 올라갔습니다. 55%까지 올라간 겁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꾼 겁니다. 경쟁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일본 회사가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손톱깎이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공식 발표였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미국 회사도 비슷했습니다. 제품 라인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저가 시장만 공략하기로 방향을 틀었죠. 고급 시장은 포기한 겁니다. 한국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국 업체들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짝퉁 만들기를 포기한 겁니다. 대신 정식 라이센스를 요청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생산하게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는 거절했습니다.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997년 말 중국 정부 관계자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고위급이었죠. 그들이 공장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당신들의 품질 철학을 우리 기업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 회사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중국 기업인들이 수십 명 왔죠. 창업자가 간견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뿐입니다. 불량품은 단 하나도 시장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중국 기업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창업자가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이익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쌓는 데는 수십 년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간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한 중국 기업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규모로 이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전파였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업이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기적, 품질로 세계를 정복하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창업 과정부터 보잉 법정 승리, 그리고 최근의 시장 지배까지 다뤘죠.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지 기사로 다뤘습니다. 작은 거인 한국 손톱깎이 회사가 세계에 던지는 질문. 부제는 이랬습니다. 품질과 가격, 무엇이 진정한 경쟁력인가?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감격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회의적이던 언론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증명한 겁니다. 품질 철학이 옳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학계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손톱깎이 회사, 품질 철학의 승리. MBA 학생들이 이 사례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저도 논문을 썼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공 전략, 한국 사례 연구.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몇 년 전 저를 비웃던 동료 교수들이 이제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미닉,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틀렸지.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옳았던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옳았던 겁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1998년 초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품질경영협회에서 한국 회사에 상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품질 대상, 최고 권위의 상이었죠. 중소기업이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창업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 직원들의 것입니다. 매일 하나하나 정성껏 검사하는 그들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전 법정에서 보잉과 싸우던 그 작은 회사가 이제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품질 하나만 붙들고 간 결과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작은 기업이 당당히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손톱깎이는 세계 최고입니다. 품질의 기준입니다.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타협하지 않는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도 견뎌낼 것이었죠. 1997년 하반기,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였죠.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환율이 폭등했고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었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습니다. 30대 재벌이 무너졌고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심각했습니다. 자금줄이 끊겼죠.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주문이 취소됐고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손톱깎이 회사가 걱정됐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며칠이 지나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악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수입 원자재가 대부분이라 타격이 큽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직원 월급도 문제입니다. 이번 달은 겨우 줬는데 다음 달이 걱정이에요. 자금 사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위기였죠. 수출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수출입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문제는 원자재입니다. 사올 돈이 없습니다. 생산을 줄여야 할 판입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짝퉁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죠. 한국이 위기에 빠진 틈을 노린 겁니다. 가격도 더 낮췄습니다. 한국 제품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중국산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저가 시장을 완전히 점령했죠. 심지어 중저가 시장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중국산을 선호했습니다. 마진이 높았으니까요. 한국 회사의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급격하게 떨어졌죠. 한 달 만에 주문량이 30%나 감소했습니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죠. 회사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일부는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회의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합니다. 재무 담당이 보고했죠. 이번 달 적자가 5억 원 예상됩니다.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사채를 쓰자니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영업 담당이 이었습니다. 주문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중국산 공세가 너무 거셉니다. 유통업체들이 중국산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시장을 다 빼앗길 겁니다. 생산 담당도 우울했습니다. 원자재를 사올 수 없습니다. 외상 구매도 막혔어요. 자금이 없으면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 직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때 한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인건비도 낮고 원자재도 구하기 쉽습니다. 그쪽에서 생산하면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어요.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품질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제안이었죠.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원가를 낮추고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중국 생산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사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영업 담당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대로 망하자는 겁니까? 직원들 월급은요? 가족들은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창업자가 대답했습니다. 품질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망한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품질뿐입니다. 그걸 버리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재무 담당이 물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은행도 안 빌려주고 주문도 줄고 원자재 값은 폭등하는데 말입니다. 창업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제 개인 재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개인 빚을 내겠습니다. 그걸로 버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창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족과 상의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어요. 이 회사는 제 인생입니다. 품질을 지키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건 결단이었죠. 미친 짓입니까? 아니면 숭고한 신념입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998년 초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죠. 중산층이 무너졌고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손톱깎이 회사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죠. 수출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자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불만이 터져 나왔죠?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가족들이 굶고 있습니다.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창업자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공장 마당에 전 직원이 모였죠. 창업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립니다. 밀린 월급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품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직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품질로 밥 먹고 삽니까? 당장 월급이 급합니다. 다른 직원도 거들었죠. 차라리 중국으로 가십시오. 그게 우리 모두 사는 길입니다. 창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품질이 무너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한 베테랑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20년 경력의 검사 담당이었죠?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여기서 일했습니다. 우리 제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으로 가서 짝퉁 만들 바엔 차라리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과반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버틸 수 없었죠. 석 달째 월급이 밀렸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부도 소식이 들려오는 건 아닌가 전전긍긍했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산 짝퉁을 샀던 사람들이었죠. 역시 안 되네요. 한 달도 안 돼서 망가졌어요. 비싸도 한국산 사야겠어요.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산은 마진이 높았지만 반품률도 높았죠. 소비자 불만이 쌓이면서 매장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한국산 언제 들어오나요? 고객들이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정말 서서히 주문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죠. 한 주에 100개, 200개, 그러다 1000개, 2000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진짜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불황이기 때문에 더 진짜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는 것. 그게 불황 속 현명한 소비였으니까요. 1998년 중반 매출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기 시작했죠. 한 달치, 두 달치.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역시 사장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창업자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품질을 지켜준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사과가 아니라 감사였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견뎌내셨군요.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도미닉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낸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텨낸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중국으로 가라고 할 때도,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을 때도,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친 짓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품질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편한 길을 마다하고 힘든 길을 택하고 끝까지 버텨낸 결과였습니다. 시장은 결국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소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아니 불황이기에 더욱 진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감동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1998년 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거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산 짝퉁을 써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값싼 제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유통체인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월마트였죠. 그들은 중국산을 대량으로 들여왔었습니다. 하지만 반품 폭탄을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화를 냈죠. 이게 뭡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부러졌어요. 월마트 바이어가 한국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물량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는 신중했습니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합니다. 물량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어요. 월마트 바이어가 놀랐습니다. 주문을 거절한다는 겁니까?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면 팔지 않습니다. 월마트는 할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릴 정도로 한국 제품은 필수가 됐던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카르슈타트 백화점이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명품 손톱깎이 입고 명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손톱깎이의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줄을 섰죠. 한 독일 소비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50년 전에 사신 한국 제품을 아직 쓰십니다. 이번에 저도 샀어요. 제 아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3대를 잇는 제품이 된 겁니다. 프랑스 르몽드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적, 품질이 만든 신화. 기사는 상세했죠. 보잉 법정 승리부터 외환위기 극복까지 전 과정을 다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품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일면 톱기사로 다뤘죠. 우리가 배워야 할 한국의 장인 정신. 부제는 이랬습니다. 품질 강국 일본, 한국 중소기업에게 고개 숙이다. 도쿄대 경영학과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일본은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품질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소비자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학계가 인정한 겁니다. 중국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민일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쓴 글이었죠.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했습니다. 한국은 품질로 승부했습니다. 시장은 품질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찰단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엔 차관급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공장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당신들은 품질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한 중국 관리가 물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왜 중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쉬운 길이었는데요. 창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쉬운 길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국 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이익만 봤습니다. 당신들은 가치를 봤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거대한 중국이 작은 한국 기업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999년 초 시장 점유율이 발표됐습니다. 60%였습니다. 위기 전 50%에서 10%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 외환위기를 겪고도 외환위기를 겪었기에 더 강해진 겁니다. 경쟁사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 회사는 손톱깎이 사업을 완전히 접었죠.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공식 발표와 함께요. 미국 회사도 고급 라인을 폐기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짝퉁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정식 유통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정품을 팔게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한국 회사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품질 기준을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까? 중국 업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국제품질인증기관이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완벽에 가까웠죠. 불량률 0.002%,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검사관이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인데 이런 수치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업자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직원 하나하나가 장인입니다. 그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검사관이 감동했습니다. 당신들은 제조업의 모범입니다. CNN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거인 세계를 정복하다. 40분짜리 특집이었죠.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제품 샀습니다. 정말 최고네요. 20년 된 거 아직 씁니다. 제 손자에게 물려줄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철학을 찬양하고 있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창업자를 초청했습니다. 특강을 해달라는 겁니다. 창업자가 보스턴으로 날아갔습니다. 간견장은 10,000원이었죠.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도 가득 찼습니다. 창업자가 간견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품질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세계와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신뢰와 싸웠을 뿐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죠. 외환위기 때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라고, 비용을 낮추라고,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품질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라는 걸 말입니다. 쉬운 길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창업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줬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눈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버텨줬습니다. 품질을 지켜줬습니다. 진짜 영웅은 저 직원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강연이 끝나고 교수들이 몰려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경영자가 아닙니다. 철학자입니다. 오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창업자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창업자를 만났죠. 축하합니다.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창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미닉 교수님,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첫 번째 외국인이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만들어낸 건 당신들입니다. 그와 악수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죠. 수십 년 품질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하버드를 감동시키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죠.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한국의 작은 기업가가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그가 가르친 건 경영 기법이 아니었다. 신념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따라왔습니다. 품질 철학의 승리, 한국 기업이 증명하다. 사설까지 실었죠. 우리는 숫자에만 집중했다. 한국은 가치에 집중했다. 누가 이겼는가? 명백하다. 이코노미스트는 표지 모델로 실었습니다. 창업자의 사진과 함께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작은 거인의 승리. 부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이 세계를 정복했는가? 1999년 중반 국제경영학회가 특별상을 만들었습니다. 평생공로상. 첫 수상자가 한국 회사 창업자였습니다. 시상식이 런던에서 열렸죠.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창업자를 봤죠. 그는 담담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소비자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품질이라는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자꾸 쉬운 길을 가라고 합니다. 비용을 낮추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짜 길은 힘들어도 바른 길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이 뭐라 해도 여러분이 믿는 가치를 지키십시오. 그 길 끝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죠. 1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동이었죠.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창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했죠. 한 명 한 명 정성껏 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몇 년 전 법정에서 보잉과 싸우던 그 사람이 이제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로 무너질 뻔했던 그 회사가 이제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창업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숫자만 보고 데이터만 믿었죠.
하지만 선생님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요. 25년 연구자로 살았지만 가장 큰 가르침은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세계를 이기는 방법은 자본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 작아도 바르면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업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도 영웅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세상이 의심할 때 선생님은 믿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악수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깊은 교감이 있었죠. 그는 품질로 세계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확신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다. 한국의 작은 기업이 그것을 증명했다. 보잉을 이기고 외환위기를 넘고 세계의 찬사를 받기까지. 그들이 한 일은 단순했다. 품질, 그 하나만 지켰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위대함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승리는 쉬운 길을 마다하고 바른 길을 걸을 때 온다는 것을.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세계가 고개를 숙였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한국의 작은 기업도 세계를 비추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가 국제경영학회 특별상 수상.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품질이 이겼다고, 신념이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의미가 남아 있었죠. 2000년대 초 세계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손톱깎이 회사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 신화를 넘어섰죠.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작은 기업도 작은 나라도 철학과 품질로 세계를 이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경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죠. GE 잭 웰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업에게 배워야 합니다. 품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세계 최고 경영자가 한국 중소기업을 인정한 겁니다. 토요타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품질로 유명한 회사였죠. 하지만 한국 회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타 회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IBM, 지멘스, 필립스. 세계적 대기업들이 앞다퉈 한국 회사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직원 교육 방식을, 경영 철학을 배우려 했죠. 작은 중소기업이 거대 기업들의 스승이 된 겁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 세계 최고 대학들이 케이스 스터디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손톱깎이 회사의 품질 경영, MBA 학생들의 필수 과목이 됐죠. 수만 명의 미래 경영자들이 이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국제 경영학 교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규모의 경제,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이 핵심이었죠. 이제는 품질 철학, 장기 신뢰, 소비자 가치가 추가됐습니다. 한국 회사가 교과서를 다시 쓴 겁니다. 저도 책을 썼습니다. 작은 거인의 승리, 한국 기업이 세계에 던진 질문.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전 세계 경영자들이 읽었습니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CEO였죠. 교수님 책을 읽고 회사를 바꿨습니다. 빠른 성장보다 품질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편지가 수백 통 왔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남미에서 모두가 한국 회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자기 회사에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기업 이야기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값싼 노동력의 나라로 불렸죠. 이제는 품질의 나라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신뢰의 상징이 된 겁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왔죠. 그들이 가장 많이 사간 기념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산 손톱깎이였습니다. 한국의 상징이라며 너도 나도 샀습니다. 한 프랑스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이 작은 도구가 한국을 상징합니다. 작지만 강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완벽하고 오래가는 품질. 그게 바로 한국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업가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들은 한국 손톱깎이 회사를 롤모델로 삼았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작아도 세계와 겨룰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한 젊은 창업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자제품 스타트업 대표였죠. 교수님, 저는 손톱깎이 회사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 철학으로 제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품질로 승부하겠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죠.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선배 기업이 길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랐을 뿐입니다.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2005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0년 만이었죠. 공장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검사하고 있었죠.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변한 게 없으시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변하면 안 되죠. 품질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회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업자의 아들이 부사장이었죠. 아버지의 철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품질 기준을 더 높였어요. 젊은 직원들도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20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공장 박물관이 생겼더군요. 보잉 소송 서류, 외환위기 당시 사진, 국제상 트로피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 코너에 제 책도 있었죠. 외국인이 본 우리의 이야기라는 설명과 함께요. 저는 올해 그 박물관을 돌아봤습니다. 한 기업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였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와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녁에 창업자와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랬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들이 내가 만든 제품이라고 당당히 말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로 기억될 거라고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마지막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에 남긴 유산.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증명했다. 크기가 아니라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본이 아니라 철학이 이긴다는 것을, 작아도 바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논문으로 저는 학회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은퇴했습니다. 30년 넘게 연구자로 살았죠. 수많은 기업을 분석했고 수백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은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가끔 손톱깎이를 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죠.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벽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작은 도구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제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줬다고 말입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기업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을 가장 깊이 울린 건 보잉을 무너뜨린 작은 한국 중소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자본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품질이라는 철학 하나였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60%라는 숫자보다 더 위대한 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외환위기도 짝퉁 공세도 세상의 조롱도 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확신합니다. 한국은 작아도 강한 나라라는 것을, 작은 기업 하나가 세계를 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품질과 신념으로 거대한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는 항상 말합니다. 세계를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작은 신념이라고요. 한국의 작은 기업이 그것을 증명했다고요. 그리고 그 증명은 영원히 세계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